우리가 계속 교육 사회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주요 주제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교육 사회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해봤는데요. 요까지가 사회학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1940년대부터는 실질적으로 교육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요. 이게 교육, 이건 사회학, Social of Education은 교육 사회학 이렇게 나눠진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 연구 방법이 있어요. 연구 방법. 이 연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양적 연구 방법, 또 하나는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있고 한편으로 인터뷰를 해본 적도 있어요. 자, 이것이 양적 연구예요. 설문조사라는 것은 뭐라고요? 양적 연구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다시 뭐라고 하냐면 거시적 접근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큰 틀을 알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교육학 수업이 좋으신가요? 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다, 좋다, 아니다, 아주 아니다. 이렇게 네 개의 척도로 분류를 해서 체크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자, 분명히 아주 좋다와 좋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애매모호한 어떠한 점진적인 의견들이 있겠죠? 아주 좋지는 않지만 좋기는 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이라 하고 이것을 미시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사회과학 시간 때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웁니다. 자, 또 알아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고 이것을요 그냥 이렇게 척도를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합시다. 양적 연구에서는요 설명 중심으로 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실증주의자라는 것은 아주 분석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해석해 내는 걸 얘기해요. 자, 실증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가설 플러스 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증주의라는 것은 굉장하게 뭡니까? 현학적인 게 아니죠. 딱딱하니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통계적 기법으로 맞냐 틀리냐를 분석해내는 걸 실증주의적이라고 그래요. 자, 미시적인 것은요, 우리가 해석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면서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현상학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연구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감각이라든지 어떠한 아집에 빠지지 않고 순수하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근본 원리를 파악해내는 것, 이거에 바로 현상학이라고 하죠. 현상학, 그죠? 자, 이렇게 해석 중심은 질적 연구 방법의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설명 중심은 양적 연구예요. 아까 선생님이 실증주의라는 것은 가설과 그거에 대해서 검증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걸까요? 바로 통계적 측정을 하는 거죠. 오류의 범위를 지정해 놓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놓고 그러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오류의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은 자연적이면서도 비통계적인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면담이 되겠죠. 면담. 면담 같은 거 또는 여러분들 원시 부족들이 있으면 그 원시 부족들의 뭡니까? 생태를 알기 위해서 직접 참여하는 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면담과 직접 참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에요. 자, 이 양적 연구는 구조적인 면접 같은 거,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자, 이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구조화를 한번 지어볼까요? 객관적이죠. 자, 그렇죠. 내가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 주관적인 거죠. 하지만 통계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계는 결과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담이라든지 면담, 참여는 과정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과정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양적 연구는 신뢰도가 중시돼요. 반면에 자, 질적 연구는 타당도가 중시돼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총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과정 중심이다 보니, 그죠? 개별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관점과 접근. 자,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통계화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담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참여 관찰로 하는 거더라라는 것, 그죠? 참여 관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우리가 교육적 사회학에서 나타난 교육의 사회학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보고 있는 교육 사회학은 이렇게 양적 혹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서 교육 현상을 분석해 내는 학문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자,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죠?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자, 기능론과 갈등론 한번 봅시다. 우선은 교재로 돌아와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갈등론의 입장에서 그죠? 갈등론의 입장에서 학교는 지배 세력, 지배 집단의 유리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면, 야, 학교를 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를 굉장히 마이너스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특히 지배 집단이라는 말을 여러분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학교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유지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능력과 성취에 따른 선발을 지향하는 능력주의 선발은 자,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겁니다. 그죠? 지배 계급의 사회 지배를 정당한 것에 불과한다고 본다. 지배 계급. 여러분 여기 갈등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갈등론에서는 자, 꼭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그렇죠. 지배 집단이 꼭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또 뭐가 나와요? 지배 집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요렇게 보면 지배 집단이 요 지배 집단 위죠. 지배 집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피지배 집단을 지배하는 도구로서 교육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자, 결국 가정경제적으로 윤택한 개인이 가정경제적으로 윤택하다라 누구라고요? 바로 지배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개인이 좀 더 능력을 잘 발휘하고 더 많은 성취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따라서
학교의 교육 내용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편협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의 지배, 피지배 구조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안 좋다는 것이죠. 지금 교육 시스템이. 물론 지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기능론과 갈등론 언제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렇죠. 1950년대부터 1950년대부터 나왔다고 했었죠. 정확하게는 자 1950년대부터 이제 나와서 1960년대 이제 활황 갈등론이 나오기 시작한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그죠? 경제 대공황까지 겪었던 때예요. 당연히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입니까? 그죠? 아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론이죠.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학교의 교육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교육이 억압하고 강제하여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죠? 자,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억압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좋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만든다고 하였고, 자, 다시 이걸 또 다 지워봅시다. 그래요. 갈등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하게 사회 구조를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일견타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뭐 이다 아니다 뭐 결정적인 표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업 성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의 차이일 뿐이죠. 다시 여기 봅시다.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라고 하였고 학교의 교육 내용이 지배 계층의 논리를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 있는 지배 계층의 아동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우선 기능론이라고 한다면 두르케미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예요.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교육은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기능론에서의 기본 가정은 자, 사회는 하나의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하나의 생물학적 유기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자, 모든 기능들이 팔이든지 머리, 눈, 코, 입, 그다음에 속에 있는 내장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상호 작용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유기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때의 유기체라는 건 아까 봤듯이 머리도 있고 뭐 팔다리도 있고 눈, 코, 입도 있어요.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뜻이고 또 체제와 하위 체제로 나눠진다라는 뜻. 이때 체제라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상위 개념. 예를 들면 얼굴 내에 그죠? 얼굴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얼굴이 있으면 여기 눈, 코, 입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체제예요. 그러면 요 눈, 코, 입이 뭡니까? 하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근데 눈, 코, 입은 서로 상호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서로 균형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사회에 그럼 기능론이 또 그러면 또 뭐라고 또 주장을 하냐면 사회는 자,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돼 있고 왜냐면 안정적으로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문화를 통하여 통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K-팝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K-팝이 중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K-팝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서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능론인 거예요. 이 기능론. 마치 아메바 1과 아메바 2가 서로 합쳐지는 거와 같죠. 자, 그럼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육은 어떠냐? 그죠? 자, 그러니까 사회 연관 속에서 하는데요. 교육과 사회의 관계는 좀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래서 학교란 어떤 겁니까? 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기관이에요. 기관으로 본다. 여기서는 기능론에서는 학교를 뭐라고 봅니까? 합리적인 기관으로 본. 근데 갈등론에서는 합리적으로 본다 했어요? 안 본다 했어요? 안 본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보냐?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성숙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학생과 학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능론의 입장에서 사회화 혹은 사회적 선발을 통한 사회 질서와 통합, 그리고 안정, 그 다음에 발전을 교육의 목적으로 본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기능론은 그래서 기능론이 주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능력주의 사회예요. 전문가 사회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정적인 것들을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죠? 뭐 클라크라든지 민서라든지 드루겜. 자, 메셀러니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뒤르캠이 있고 그다음에 스펜서가 있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팔레토 법칙이란 거, 효율성의 법칙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드리븐도 있고요. 자, 여튼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생이면 이 뒤늦겜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갈등론은 어떠냐? 갈등론은 기능론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앞부분에 읽어봤듯이요. 자, 기본적인 가정부터 한번 봅시다. 사회는 경쟁 집단이자 또 이해 집단의 한 형태이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사회는. 그죠? 즉, 자, 이때의 경쟁 집단이기 때문에요.
다시 갈등이 발생되게 되고, 그죠? 자, 계급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계급 갈등은 가진 사람 대 못 가진 사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요. 갈등론에서 갈등은 뭐냐? 자, 자원이 희소한 자원의 독점화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자원이 풍족하면 서로 갈등이 일으킬 일이 없어요. 근데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하게, 그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갈등론이 바라보고 있는 사회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그죠? 독점화가 기인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죠? 전체 사회의 진화와 적응을 심화시킨다. 오히려 이 갈등이 사회를 진화시키게 되는 바탕이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그렇죠. 갈등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갈등론은 이렇게, 그죠? 희소한 자원의 독점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는 진화되고 발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냐? 자,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그죠? 아주 비관적,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왜 그러냐? 학교는 특정 집단, 이때는 특정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가진 자 또는 지배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교육은, 학교는, 그럼 교육과정은 어떠냐? 교육과정은 특정 집단,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집단은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특정 집단의 문화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더라? 교육과정이 구조적,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영속을 유지 영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갈등론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음, 대표적인 이론이 뭐가 있느냐? 재생산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가 교묘하게 뭡니까? 자, 뭐 학교가 교묘하게 상속을 시킨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교묘하게 뭐를 상속을 시키냐면, 자, 피지배자 자식에게, 지배자는 지배자 자식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 자식에게 문화적 또는 경제적 자본을 상속시킨다는 거예요. 상속시킨다. 이렇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풍족하니까 좀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이용해서 자식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쉽게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죠? 굉장히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교육도 못 받고 영화도 잘 못 보러 가고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엔 쌓이다 보면 뭡니까? 가진 사람에 비해서 못 가진 사람들이 덜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재생산론이고 갈등론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볼스와 진티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유물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항 이론이 나온 거예요. 저항 이론이라는 것은 노동자 계급이 순차적으로, 그죠? 이때 여러분들 그 순차적으로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아비투스라는 것은 이거 어려운데요. 아비투스는 문화적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배 계급의 문화적 자본을 타파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혁명을 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저항 이론이에요. 그래서 말하고자 혁명을 이뤄야 된다. 그죠?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사회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갈등론인데,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회로 바라보는 기능론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것을 아주 급격하게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갈등론이 맞습니까? 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가 맞다 틀리다를 아니고 그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자,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또 갈등론에서는 어떻더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젠더 교육이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갈등론에서는 어떻다. 물론 젠더 교육, 젠더 성차별이라든지 성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것이 사실은 갈등론의 바탕으로 둬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능론과 갈등론을 공부하면서 알으셔야 되는 것은 뭐더라?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분석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선생님이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출제하겠습니다. 댓글에다 하셔야 됩니다. 댓글에. 위에 제시된 갈등론과 기능론과 갈등론의 교육 입장을 정리하고요. 자, 학교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현상이라든지, 최근 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학업 성취라든지 등등과 관련 등을 기능론과 등을 분석하시오가 과제예요. 그죠? 등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시오. 뭐 젠더 교육. 요즘에는 그거 있죠? 장애인의 교육 기회 제공,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왜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교육 현상의 비판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 해서 댓글로 꼭 달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죠? 자, 그리고 기능론과 교육사회학의 주요 주제와 또 교육사회학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능론과 갈등론을 잘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육사학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